네, 6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의 인사이트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주 봬요. 아 그래서 그러게요. 반가워요. 어 좋아요. 네. 네. 어제도 뵙고 근데 힘드시죠? 좀 네. 지치죠. 제가 몸이 체력이 아, 별로 좋은 편은 아니라서. 네. 그러세요. 어떡해요? 그래도 자주 뵈야 되는데. 네. 뭐 제가 체력을 길러야죠. 이렇게 지치시는 이유가 사실 뭐 연관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시장의 변동성이 사실 사람을 조금 너무 힘들죠. 그쵸. 네. 지치고 지칩니다. 피곤하게 네. 하는 게 맞는데 지난 출연 때도 6월 변동성 장세 또 7월은 어쩌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요 변동성이라는 게 꼭 아래로만의 변동성이 아니다. 그렇죠. 위로도 변동성이라고 네. 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 며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부터 사이드카였는데 사이드카 썩힌 뭐 사이드카 연속이에요 지금. 그렇죠. 총평 좀 부탁드려요. 오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네. 엄청난 변동성 장이죠. 그쵸. 네. 네, 이런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드린 바 있고, 네. 네, 요게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흔들릴 만한 시기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매크로에 음.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이죠. 금리 갑자기 얘기 나오고 유가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적만 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하실 텐데 결국은 큰 판에 의해서 이제 시장 전체가 좌우되기 때문에 실적만 보시면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은 유동성과 매크로에 후행합니다. 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동성이나 이런 게 치면 결국 그게 실적의 하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타날 수 있냐 없냐를 좀 더 보셔야 돼요. 음. 지금 실적 좋다고 하니까 지금 실적 추정치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가면 살짝 위험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들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게 순환 참조 같은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섹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의 근거를 볼 때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시장 변동 같은 것들을 보고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분들은 전체 EPS를 보고 그러니까 시장 EPS를 보고 추정을 하는데 그 EPS는 또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서 나오죠. 음. 그게 순환 참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시장이 꺾이는 거라든가 시장이 반등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초반 타이밍을 잘 못 잡기도 하죠. 음. 왜냐하면 실적 숫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세 상승이고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괜찮고 그렇게 따라가고 추정하는 게 맞는데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 변동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혹시나 시장 상황이 바뀔 때는 후행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후행하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후행하니까 무조건 조심하세요. 지금 어, 무조건 빠집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음. 변동성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빠지는 그런 징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럼 하반기에 만약에 그런 이제 조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적만 믿고 가면 안 된다. 만약에 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가시화되면 실적만 믿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음. 저는 다치지 않게끔 이제 진짜 신경 쓰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어,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냐? 네? 네, 왜요? 그러니까 와이프께서? 왜요? 어, 예. 왜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사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뭐 좋다 좋다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좋다, 좋다 말씀하셨던 구간도 있었죠. 있었죠. 뭐 네, 4,000대 7,000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렇죠. 구간도. 왜 그렇게 굳이 욕 먹으면서 힘들다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버티려면 경제가 살아야 되고 그 경제가 산다는 건 결국 경제 주체분들의 그 자금 상황이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무너지면 복구가 너무 힘들어요. 음. 계좌가 만약에 뭐 3분의 1 타면 5분의 1 터까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진짜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 뭔가를 좀 살려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안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자체 하나하나는 제가 잘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기도 한데 전체 시장 큰 판에서 얘기를 드릴 때는 그래서 조금씩 참고해 보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기업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어쨌든 이윤을 그렇죠. 창출하는 거고 실적을 내는 거다 보니까
실적이 안 중요하다는 건 말이 안 그렇죠. 말이 되지만 안 됩니다. 네. 실적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적도 그 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매크로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고 받쳐줬을 때 이 실적도 좋게 나올 수 있고 그렇죠. 혹은 이게 좋게 나왔을 때 시장도 이 영향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뭐 요런 말씀이신데 네, 안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게 안 아니라 중요하지 않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매크로적으로 뭔가 확인할 게 많은 그렇죠. 구간이다. 네. 네. 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고 계신 거고 그게 유난히 좀 6 월에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정이 많아서 하나하나 저는 요즘에 이렇게 X표 치듯이 '이거 오늘 지나갔다. 네. 이거 오늘 지나갔다.' 뭐 약간 요런 네 상황인데 오늘 내마녀의 날 그렇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이제 X표를 지나갔죠. 치게 됐습니다. 네. 지나갔어요. 수급적인 굵직한 이벤트 하나가 이제 지나간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네. 만기일이 그 자체로 하락 요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무난히 넘어갔으니까 이제 좋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포지션이 한번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포지션을 새롭게 쌓아갈 텐데 그걸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이후가 시점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렇게 매크로에 흔들리면 선물 옵션 쪽에서 조금 하방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져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고 만약에 6월 말 기준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옵션이 특히나 옵션 쪽에서 콜 옵션 매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방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뭔가 시장에서 안 좋은 걸 본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런 거죠. 뭐 "너는 뭐 이유가 없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자금의 흐름 자체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금의 흐름이 이상할 때 느껴보자는 거죠. 지난번에 쓰나미 한번 비유를 들었었는데 물이 쫙 빠져나가요. 그 썰물대가 이제 쭉 빠져나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평소에 이럴 일이 없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은 다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전조가 보이면 여러분한테 워닝을 드린다는 정도로만 보세요. 네. 음. 어쨌든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오늘은 넘어갔다가 아니고요. 내일부터 포지션 변화를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네. 포지션 변화를 잘 봐야 된다. 요거 지금까지 선물은 쪼끔만 약간 더 팡방이었거든요. 네네. 네. 쪼끔만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선물 네. 옵션 동시 만기일에 오늘 오르는 것들은 어느 정도 네. 좀 예상도 돼 있었다라는 건데 어 옵션이나 선물 쪽에서 약간 위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 옵션은 뭐라고 해야 되지? 밑에 방향에서 콜 매도가 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콜을 매도한다. 네, 콜 매도. 네. 그래서 변동성이 툭 나와 버렸잖아요. 선물 음. 옵션 만기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그 옵션으로 인한 포지션 조정이 최근에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콜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상방으로 보면서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 포지션을 쌓아갈 때 음.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좀 우위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현물을 매도한 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현물을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선물 옵션 쪽에서 좀 매도 포지션 잡아가면 어 개인의 매수 세력이 조금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기 음.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X표를 칠 정도로 하나하나 지금 하루하루 그럴 정도로 일정이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도 그런 일정 중심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부터 앞에 써 네. 놓으셨네요. 일단은 오늘 CPI와 오라클 실적이 발표가 됐죠. 요거 네. 됐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아침에 급하게 팔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음. "오늘 아침에 급하게 팔 자리 아닙니다."라고. "굳이 손절하실 거 아닙니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팔려면 어제 아침에 팔았어야 된다. 어제 아침에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전자닉스 막 순식간에 뭐 10%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아이러니하게 오후가 되면서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은 비중을 조금 못 줄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PPI예요. 네. 그러니까 PPI가 그 생산자 물가 지수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그렇죠. 오늘 밤에 네.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CPI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도 됐었고 그다음에 뭐 주거비 비중도 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충격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지난달에도 충격을 줬던 건 PPI였어요. 음.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중국이랑 일본의 일본 PPI가 뛰었거든요. 높게 네,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만약에 여기서 PPI가 뛰면 CPI랑 상관없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음.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랐으니까 PPI 올라가는 건 뭐 맞지 않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PPI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6월 12일에 스페이스X 상장은 이 이벤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소멸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걸로 인해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확신을 드리지는 않아요. 네,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죠. 그러면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로 돈 빠져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다시 돌아 오겠죠. 만약 청약 때문에 온다고요? 갔다면. 네. 청약 뭐 5배 이제 청약됐다고 하니까 반환되는 금액들이. 네. 그런 금액들이 네. 있으니까 그럼 다른 네. 곳으로 좀 다시 분산될 수 있잖아요. 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한 가지인데 만약에 스페이스X 상장이 되고 그 스페이스X 상장으로 돈이 빨려나가는 게 끝났는데 자금 이탈이 안 끝나고 불안해요. 그럼 사람들의 심리는 당황하겠죠. 왜? 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가니까. 항상 예상과 예측을 지나치게 한번 해버리면 거기서 어긋났을 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음. 이게 너도 예측하잖아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두시면 훨씬 더 움직이기가 편하실 거예요. 얘기 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 베팅을 하면 다친다는 거죠. 네. 인버스를 산다거나. 스페이스X 상장도 그 자체의 이벤트로는 뭐 소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금이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 그리고 스페이스 상장 이후에 다음 주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돼요. 음. 네. 그 다음 주는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팡 치고 가면서 바로 이게 막 9천만 갈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이 일어날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것 그렇죠. 같다. 그러니까 제가 1월, 12월에는 굉장히 강하게 네. 진짜 세게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4월에 김 빠지면서 진짜 세게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음.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그게 있잖아요. BOJ, 그러니까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FMC도 있고. 있죠. 네. 네, 이 둘 다 너무 중요한 이벤트예요. 음. 원래는 이전까지 FMC는 별로 신경도 안 썼죠. 네, 그때는 뭐 매크로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 BOJ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매파적인 인상을 좀 주면 자금이 엔켈트의 청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음. 왜냐면 좀 양발 운전을 해요.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양적완화 국채 매입을 하는데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빠른 자금 이탈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미국과 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FMC 이후에 케빈 허시가 들어오고 처음 이제 FMC잖아요. 대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음. 시장에서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근데 원래 이제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근데 케빈 워시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선택은 진짜 지금 쉽지 않거든요. 금리 만약 인하해버리면 장기금리 튑니다. 물가가 네, 아무리 뭐 예상치 부합해서 나왔다고 해도 4.2%인데 그렇죠. 그쵸? 인하는 그러니까 어렵죠. 거의 기정사실로 동결을 페드와치 봐도 예측을 하던데요. 그렇죠. 거의 한 98%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동결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문구라는 걸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계획이나. 네. 거기서 네. 이제 원래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의 문구가 음. 있었는데 그건 아마 빠지겠죠. 네. 그게 빠지면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건데 음. 그러면 트럼프의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네.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간다. 트럼프의 말을 안 갖고 정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빼버린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좀 더 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음. 야 케빈 허시가 못 내린다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트럼프 말대로 안 되는 건데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음. 국면이라서 그것도 어떻게 나올지는 좀 볼 필요가 있죠.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거는 굉장히 뭐 다들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빈 호시하고의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의 첫 소통이라고 그렇죠. 첫 할까요? 뭐 소통이죠. 이런 네.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고 그쵸? 또 금리 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근데 BOJ 그 앞서서 있는 BOJ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2년 전에 그 8 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발작을 이선을 세계 팔으셨죠. 경제가 네 네. 일으켰을 때는 좀 예고 없이 좀 다들 좀
생각을 못 했었다. 예상을 못 했었다. 근데 이 정도로 '이번에는 금리 올릴 것 같은데?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을 다 하면 예상 외로 충격이 좀 없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저도 그래요? 말씀드렸고 양발 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은 풀고 어느 쪽은 땡기고 어느 쪽은 조이고 이러면 시장에서는 '뭐야?' 이러면서 인제 음. 크게 신경 쓰지 않겠죠. 거의 알고 있고 네. 예상하던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네. 환율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원화도 안정이 안 되잖아요. 엔화하고 요즘에 같이 그렇죠. 그럼 가죠? 7월에 원화 7월에 한국은행 금리 올리겠죠. 7월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올리는 거 너무 과소평가해요. 7월에 우리나라 금리 올리는 것도 분명히 큰 부담입니다. 경제 주체에 큰 음. 부담이고 내수지나 이런 쪽으로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음. 지금 보유세액이 다시 나와요. 네, 보유세액이 다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부동산 쪽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근데 음. 보유세가 제가 받은 글만큼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세요. 엄청 세게 나왔거든요. 음. 만약 저렇게 진짜 나온다고 하면 내수 쪽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그 금리 어디가 됐든 간에 금리 상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랠리의 어떤 배경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달러로 지금 지나치게 달러로 가버리는 그 자금 흐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이때 여기도 다뤘지만 인도네시아가 75bp에 올렸다고 말씀을 어제도 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75bp 인상 이후에 동남아 쪽에서 금리를 또 올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급하게 올리는 분위기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불확실한 거잖아요. 음. 네, 그런 변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요 주요 일정 장표에서 물론 몰라요. 너무 불확실성이 네, 크다 보니까 뭐가 시장에 영향을 제일 크게 줄지 뭐 위로 줄지 아래로 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제일 일단 중요하다고 꼽는다면 FOMC예요. FMC죠. FOMC. 네, 일단 FOMC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네, 중요하죠. 제일 네, 중요하고 요 6월 25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마이크론 실적. 요때부터는 그러면 요 앞서서 인제 금리에 대한 얘기들 중요한 일정들을 좀 넘어서고 마이크론 실적이니까 요때부터는 다시금 관점이 매크로에서 실적으로 좀 옮겨갈 수 있을까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요? 브로드컴을 봤잖아요, 우리가. 음. 매크로 넘어온 중요한 기점이 브로드컴이었거든요. 네, 브로드컴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기대치만큼 나왔고 전망치가 살짝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부러졌거든요. 음. 오라클의 실적이 나빴나요? 오라클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오라클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시간에서 10% 빠지고 있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실적이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생각한 것 이상을 보여줄 수 있냐? 예전에 음. 혹시 보셨어요?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매트릭스. 네. 저 그 영화를 못 못 봤어요. 보셨어요? 네. 뭔진 알아요. 매트릭스 예. 1의 충격보다 매트릭스 네. 2의 충격은 좀 덜했거든요. 네. 충격? 항상 아 네. 이 무엇을 편은. 보든 상상 그 네. 이상이라고 할 때 항상 그 상상 그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음. BOJ랑 비슷한 거죠. 예전이랑 다른 예고편 나왔었잖아요라고 하는 거랑 다른 게 마이크론도 이제 예고편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음. 우려감들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FMC 뭐 앞두고 좀 흔들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전까지 좀 당겼다가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하루 이틀 전부터 또 조정받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것들이 마이크론 실적과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하락의 어떤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네. 두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나치게 다들 실적 좋으니까 간다라고 네네. 했던 게 네. 반대 작용이 되면 시장에서는 약간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저는 물론 제가 뭐 의견을 드릴 입장은 아니죠. 저는 질문을 하고 이제 대표님의 의견을 듣는 입장인데 요런 의견이 시장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으로 던져 보면 그것과 대표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부터 이제 우리나라 6월 말 7월 초부터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오히려 너무 주가가 그 실적 발표되기 이전에 달려갔다면 그 실적들이 좀 영향을 못 받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세론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이전에 이런 여러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실적을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좋은 뉴스로 이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정직하게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한편으로는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반대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의견을 있죠. 여쭤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저는 이제 방향을 열어 두자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다 파세요. 이게 아니고 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나서 반영이 안 돼요. 음. 흔들립니다. 그러면 6월 말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50% 이상의 현금 비중을 높이고 일단 쫄아 있자. 라고 맞는 거고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좋아요. 그럼 제가 생각을 바꾸겠죠. 제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가 아니고 바뀌었어요. 그럼 대응을 하실 때 지금 비중 높여서 가지하러 보시죠. 네. 그렇게 우리가 그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는 하락론자구나. 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단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근데 대표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까 불안정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우리는 시한 폭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시한폭탄? 근데 그건 또 뭐예요? 제가 7, 8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 왜 넌 계속 7, 8을 계속 얘기하냐라고 네. 하는데 시한 폭탄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지금 3개월 이상 전쟁이 이어졌죠. 그렇죠. 2월 말에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근데 유가가 네. 생각보다 안 올라가죠. 네, $90. 원래 150달러 이렇게 갈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90달러 정도밖에 안 되죠. 왜? 전략 비축률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20%만큼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원유 수입을 줄인다는 건 중국이 내수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 하겠는데 수출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거기 정제에서 나오는 뭐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들 수출, 항공유 이런 거 수출을 줄인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이 전에 국가 비상사태 선언했던 것처럼 지금 원유 공급 자체가 약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워낙 수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임계점이라는 것들을 맞을 텐데 그 임계점이 7월 정도면 약간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배가 호르무즈에서 배도 빠져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괜찮아라고 하는데 호르무즈에 배가 새롭게 들어가나요? 네. 반대로 물어보면 배가 들어가서 들어오고 나오는 것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들어있는 배들을 빼고 있나요? 들어있는? 그렇죠. 들어있는 배들을 빼고 있죠. 그러면 새로 배가 안 들어가면 거기에 탱크탑 현상, 거기 재정하고 꽉 차 있는 것들을 뺄 수 없잖아요. 그럼 추가 생산도 약간 멈춰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상태가 이어졌을 때 원유 네. 수요와 공급이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고 해서 바로 다 해결되나요? 라고 보면 맞춰지지 못할 거예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면 전력 비축률 푸는 건 일단은 끝낼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원유 수급이 약간 불일치가 되는 상태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말로 음. 대표님 말씀처럼 외국계에서도 뭐 분석이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도 여러 가지 이런 수급적인 불균형이나 문제 때문에 고유가가 좀 장기간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못 내릴 것 같아요. 아무리 네. 생각해도 80불, 90불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 초반에 얘기했을 거예요. 유가가 지금 80불, 90불대면 지금 CPI가 1%포인트 뭐 이상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4.2%까지 쳤죠. 근데 그나마 유가가 80불대니까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이게 좀 더 유지가 되면 네. 상품 가격으로 다치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운임 가격 올라갔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거든요. 네. 유가 때문에 운임 가격으로 인해서 당연히 또 물가가 올라가는 네. 것들이 보여서 그게 임계점이 딱 치고 났을 때 7월, 8월은 전쟁이 안 끝나도 문제고 끝나고 나서 유가가 유지가 돼도 문제고 너무 길어졌다. 전쟁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다. 그렇죠. 그게 또 시장에 점점점 뭔가 문제들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는 전략 비축류가 없다. 국가적으로 전략 비축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네. 그 동남아 쪽은 이미 뭐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되고 있고 그 고유가 부담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PPI 높게 나왔잖아요. 중국의 PPI가 높게 나왔다는 건 중국의 수출 물가가 당연히 높다는 거고 수출 물가가 높아지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관세의 충격이 완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관세가 무효가 되면서 관세의 충격이 지금 물가의 수입 물가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그 영향도
다음 달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를 보면 7월에 부담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시한폭탄이라고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네. 표현을 하셨고 뭐 비축류 그리고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점들. 근데 이제 간밤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오늘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뭐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또 봉쇄한다. 못 지나간다. 뭐 이런 속보가 우리 장 전에 전해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유가 반응 보면 물론 오르기는 했는데 그 폭이 생각보다는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냐면 '아 진짜로 시장이 이제는 전쟁을 그냥 상수 네 그냥 있는 거 그렇게까지 크게 요동치지 않아도 되는 거 요렇게 심리적으로는 받아들이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요거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건가요? 요 우크라이나 위험을? 전쟁을 봤기 네.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간과할 수 있어요. 네. 음. 그건 충분히 간과할 수 있는데 어 그때 전쟁이랑 달라요. 네. 그 전쟁이랑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동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유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어라고 했던 그 시기랑 지금은 러시아가 막힌 상태잖아요. 음. 물론 뭐 인도나 중국이나 몰래 갖다 쓰긴 하지만 그게 막힌 상태에서 중동까지 막힌 상태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러시아 원유를 종종 풀어줬잖아요. 네, 음. 해상 선박에 있는 거 풀어주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러시아의 원유까지 풀어줄 정도였으니까 진짜 급한 거죠. 음. 미국도 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풀리면 괜찮을 거야. 이거면 끝나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지나친 낙관 편향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시한폭탄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시한폭탄 있든 없든 간에 누가 뭔가 가방을 두고 갔어요. 음. 그럼 공항에선 검색하잖아요. 네. 네, 가서 가방 다 열어보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괜찮겠지, 뭐 저분요 가방인데라고 하면서 근처에 가면 음. 그건 바보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괜찮겠지, 뭐 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옛날 전쟁 보니까 음. 괜찮더라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뭔가 그 공급 쪽에서의 충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음. 이게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원유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망 충격이 생기면 그때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러시아 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러 수급 쪽으로 쏠려가고 그래서 뭐 환율이 갑자기 요동치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기억나세요? 양적 완화를 해서 시장 유동성이 아주 풍부했을 때였어요. 음. 그래서 실물적으로 많이 안 쳤다고요. 음. 그래서 물론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은 조정받았지만 실물 쪽의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음. 그래도 왔었죠. 그래도 SBB 사태 같은 것도 겪고 우리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QT를 겪은 다음이에요. QT를 겪은 다음이고 여기서 QE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음. 금리를 음. 올리면 올렸지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양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시장은 임계점에 와 있어요. 음. 우리가 이전에 레포 발작 같은 것들을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유동성에서 임계점에 와 있는 상태고 여기를 네. 추가로 풀 수가 없는데 네. 여기에서 공급발 관련된 네. 충격이 생기면 22년의 충격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대표님 그러면 제가 너무 직접적인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액션을 네. 여쭤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시청자분들이 요런 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인제 여쭤보면 어쨌든 대표님의 지금 좀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신 뷰는 '좀 조심해야 될 그렇죠. 시점이다.'라는 조심해야죠. 거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전쟁이나 금리에 대한 부분, 물가에 대한 부분, 뭐 비축류 뭐 요런 부분을 다 지금 아울러서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그렇죠. 그리고 건너야 가도 된다. 되는 네 네. 시점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액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고팔고의 액션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던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너무 급등락이 심하니까 본인 자신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나 자신아. 파란불일 때 사고 빨간불일 때 팔라는 걸 그렇게 못하냐? 그 간단한 걸 못하냐?"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하시는 그 네. 답답한 말씀이신데 대표님은 그러면 그래 지금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요? 지금 내가 음. 뭐 레버리지는 안 썼어. 그냥 현금으로만 어느 정도 100%로 음.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조심하자는 입장이시니까
이거를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좀 좋은 날 비중을 좀 줄이고 뭐 어느 정도 좋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자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약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죠. 일단 주도주 네. 쪽에 머물고 계시다 그러면 네. 제가 현금 비중을 뭐 현금 아니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뭐 50% 60% 가져갈 수 있죠. 주도주? 네. 주도주라고 하면 반도체죠, 구체적으로 반도체. 반도체? 네. 반도체는 뭐 투톱뿐만 아니라 장비까지 포함이에요? 소부장까지? 원래는 장비는 아니었는데 네 근데 장비가 좋죠.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장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국면이 됐으니까 그래요? 네 어. 뭐 SK하이닉스가 이제 캐펙스 2배 늘린다라고 네. 얘기 나오면서 네. 반도체가 그때부터 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런 것들은 괜찮은데 제가 문자를 보냈던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까요? 네네. 구체적으로 네. 주세요. 3% 구독 서비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심 지난주 금요일에 좋아요, 아침에 좋아요. 현금 가지고 계신 거에 네. 한 10에서 20% 정도는 반도체 사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현금이 있다면 음. 10에서 네. 20%는 이미 제가 얘기 음. 드렸다면 제가 얘기 드린 거에 맞춰 드렸다면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실 텐데 네. 제가 30% 이상을 좀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갖고 계실 텐데 음. 그 갖고 있는 현금 중에 10에서 20%, 3에서 5% 이렇게 그래도 한번 정찰병으로 보내 사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를 그쵸? 네. 그다음에 월을 급락 나온 날, 서킷 브레이커 걸린 날, 네. 그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한 절반. 또 그 10% 20% 썼던 거 남은 거의 네. 그쵸. 절반을 그러니까 30-40% 정도 네. 남은 거 한번 써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서킷 과감하게. 걸린 날 과감하게. 써 본다는 건 또 반도체예요? 사시라. 네. 또 사시라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이틀 보시면서 추가로 산 거는 비중을 좀 줄여 놔셔라. 그리고 비중을 줄일 때 반등 나오면 그 갖고 있던 것도 살짝 줄이면서 점점점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쵸? 그 네. 매수 매도를 하는데 네. 여기서 보면 뮤코 더블러가 더 사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 아니고 아. 이제는 점차 물량을 그러니까 매수 매도하면서 여기서 이익 나고 조금씩 계속 이익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 속에서 전체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면 그러니까 이익은 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줄이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물량을 점점 좀 줄이는 전략.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렇죠. 언제까지요? 네.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6월 한 중순 이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전쟁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빨리 끝나고 정말로 뭐 호르무즈 정말로 잘 풀리고 배 정말 쑥쑥 정말 기대하는 것처럼 다 움직이고 그래서 유가가 정말 뭐 추 60대로 가요. 60불대로 가.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 다 틀린 거죠.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제 전제가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사셔야 돼요. 정말로 유가가 바로 60불대로 떨어지고 그게 유지가 되면 그러면 제 전제는 다 틀린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보면 어제 아침에는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 팔았다 그러면 전자닉스가 오늘 아침까지도 밀렸겠죠. 네. 근데 어제 만약 제가 얘기한 대로 못 파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 파지 마세요.라고 다시 문자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파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아침에 급하게 파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절대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리를 보고 있냐면 지금 상태에서 7천 안 깨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6월은 적어도 잠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근데 7천은 그래도 하방은 경직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보면서 대응을 할 때 한 7천대 초반까지 밀리면 저는 그 자리에서 팔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장 초반 대비 4-5% 바로 나왔어요. 코스피가. 그럴 때 하이닉스 양전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제가 지금이라면 기존의 비중 못 줄였던 분들 조금 줄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무조건 팔라 살라가 아니고 네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란불 빨간불일 때 어떤 어떤 기준을 갖고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때 점점점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줄여 나가는 거죠. 근데 대신에 상방을 볼 때는 제가 타이밍 잡잖아요. 안 잡는 게 아니라니까. 타이밍 잡고 이 타이밍이 진짜 길게 갈 타이밍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불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전 타이밍 무조건 잡아서 지금은 고해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기준을 좀 유가로 보고 계신 거네요. 유가 60달러? 그쵸? 네, 지금 봤을 때 유가가 60달러까지 가면 그리고 전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동남아 관련해서 신용평가사의 움직임이 안 나오면 만약에 신용평가사의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신용평가사가 낮추면 그렇죠. 신용 등급을 네.
그런 음.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네. 특히나 인도네시아 잘 봐야 돼요. 음. 그러면 지금까지 결론으로 보면 지금부터는 이익이 좀 낮다. 네. 근데 뭐 이익이 내가 최고점으로 났을 때 그런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네 네. 지금부터 조금씩 물량을 줄여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좀 격화된다든가 뭐 말씀하신 유가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금리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래서 정말 시장이 더 충격을 크게 받으면 현금이 확보가 된 상태니까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기회가 그때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큰 그렇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될 네. 수도 있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님의 말씀이 요런 변동성 장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나면 좀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제가 거잖아요. 엇박자 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어. 올라갈 때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진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여기서 엇박자 잘 안 납니다. 그래요. 그렇죠. 빠질 때 사시면 엇박자가 잘 날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이번에 진짜인가 보다. 이번에 진짜 예전처럼 다시 반등하는가 보다. 제가 지금 그때처럼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저께 10%막 7% 8% 닉스가 17% 올라갈 때 그렇죠. 그때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어. 이제 진짜 더 가나 보다. 다시 가나 보다라고 그럴 때 따라 붙으면 바로 7, 8%뭐 10% 지금 손해 봤으니까. 네. 그러면 완전 거꾸로 타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죠. 근데 네. 난 그게 싫다. 홀딩하고 싶다. 나는 장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음. 저는 최대한 그래도 손실 나셨다 그러면 그걸 복구를 하고 음.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가게끔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셔야죠. 근데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2,400, 2,500부터 7,000 간다고 했을 때 맞아요. 장기 투자는 그럴 때 해야죠. 아.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아유 뭐 미친놈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장이 올라왔는데 남들이 좋다 그러고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믿고 여기서 장기 투자 하겠어라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누가 얘기했든 간에 사이클이 프라이스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거든요. 가격 프라이스의 사이클은. 사이클? 네.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서 갔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네. 가격이 빠지면 언제든지 주가는 무너질 수 네.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지금 다 던지자 절대 이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었어요. 않고 네. 있죠. 한 번 네. 더 강조를 드립니다. 오해하실까 봐.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좀 조심하자라는 국면으로 보시는 건 지금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점점 줄여 보면서 네.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그런 전략을 지금 그렇죠. 말씀을 해 주신 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제가 위험 경고를 하고 했던 것들을 네. 미리 체크하셨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지금 너무 슬퍼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진짜 바닥에서 반등 나올 때 변곡점 나올 때 확률적으로 좀 높게 보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너 무조건 하락 들어오자 이렇게 아. 보지 마시고 그때는 또 그래 알려주세요. 네가 지금이니라고 하는 또 타이밍이 있겠지라고 어.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 지금 타이밍을 진짜 확실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오시면 네 지금이니 지금이야 그 꼭 또 네 그때가 되면 그렇죠. 알려주시고 네. 어쨌든 지금은 요런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인사이트 잘 들었고요. 또 구독 서비스 통해서 매일 또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이제 다음 주에 뵐 거니까 그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제일 중요한 건 FOMC. 그렇죠. FMC. 네, FOMC. FMC를 염두에 어. 두고 우리가 네.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는 말자. 너무 공격적으로 네. 보지 그리고 말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음. 다음 주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리고 알- 저는 매일 제가 아침에는 시황을 얘기하니까 제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저녁에 매일 9시마다 범성공자 장우진 라이브 채널에서 하시더라고요. 라이브 하고 네. 있으니까 거기 놀러 오세요. 뭐 거기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얘기 듣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라디오처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와서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캐릭터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렇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놀러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의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호진 대표님을 비롯해서 사랑받고 계시는 뭐 박병창 대표님, 이선엽 대표님, 김장열 센터장님, 또 여기 장호진 대표님, 또 박명석 큐레이터님 이렇게 많이 구독 서비스 통해서 강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권희 대표님도 출격을 하십니다. 구독 서비스 드디어 정식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투자 나침반이 되어 드린다."라는 의미로 투자 나침반이라는 구독 서비스 이제 오픈을 합니다. 더 이상 쏟아지는 노이즈에 귀를 잃지 마시고 든든한 길잡이, 성공적인 투자 방향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뭐 이권희 대표님 함께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진정되다. 마음의 안정이 된다." 항상 너무 상승한다고 흥분하지 않으시고 너무 하락한다고 또 좌절하지 않으시고 딱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의 훌륭한 강의도 구독 서비스 통해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죠. 자, 오늘 변동성이 또 있었던 힘든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클로징 벨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